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소중한 리포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허민호 연구위원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미래컴퍼니라는 회사를 소개해 주실 텐데 제가 뭐 많이 들어본 기업이기는 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오늘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회사 이름 그대로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는 디스플레이 패널용 정밀 가공 장비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기반으로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말고도 반도체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018년부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강형 수술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2023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가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매출 비중의 93%가 디스플레이 정밀 가공 사업이거든요. 그만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거고, 수술 로봇은 여전히 4%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커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패널용 정밀 가공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화면에서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다이아몬드 휠을 가지고 휴대폰이나 휴대폰 등등의 이런 디스플레이의 끝부분, 모서리 부분을 네. 정밀하게 깎아내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술도 갖고 있고, 또 그거를 이제 잘 깎아졌는지 검사하는 장비 기술도 갖고 있고, 다이아몬드 휠 이외에 레이저 가지고 깎아내는 장비도 기술도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D 이외에 리지드 OLED나 플렉서블 OLED도 적용이 그대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 이제 소개를 해주실 때 2018년 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복강경 수술 로봇을 출시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뭐 한 4% 정도로 미미하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수술 로봇 시장에 진출을 한 만큼 이쪽 산업은 어떤지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수술 로봇 시장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이 시장은 미국의 인큐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매출이 그대로 이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그 회사만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인큐이티브 서지컬의 수술 로봇 시장 점유율 한 70%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나 복강형이라는 부분에서는 99%를 장악하고 있고요. 이 로봇이 어떤 거냐라는 좀 보여드리면, 네. 그림에 보시다시피 페이션트 카트와 서전 콘솔 그리고 비전 카트라고 세 개로 이제 이 시스템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은 페이션트 카트에 팔이 4개 정도가 달려 있거든요. 하나의 팔에는 3D 현미경이 달려 있고, 나머지 3개의 관절이 달려 있는 로봇 팔이 달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전 콘솔에서 의사가 3D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서 이 로봇 팔들을 조정하면서 수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술 로봇에 대한 장점을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복강형 수술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의사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하죠. 네. 이 복강형 수술의 장점은 기본의 개복 수술 대비 구멍을 한 4개 정도만 뚫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은 수술 시에 출혈이 줄어들게 되고, 또 감염한 위험도 줄어듭니다. 또 구멍을 만큼 적게 뚫었던 만큼 환자가 빠른 속도로 회복이 가능해지고 입원 기간도 단축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로봇을 이용하면 그 수술을 훨씬 더 정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일단 3D 현미경으로 보다 보니 의사들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수술을 하다가 좀 더 깊이 봐야 할 때는 과거에는 더 찢었을 텐데, 네. 이 로봇을 이용하면 안 찢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이 수술을 하다 보면 팔이 떨리잖아요. 로봇에는 이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떨리지 않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릴 때 이 수술 로봇이 관절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네. 기존의 복강경 수술의 기구들은 일자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깊숙한 곳에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관절이다 보니까 휘어지죠.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밀성들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기존의 의사들은 사람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실수들을 이제 수술 로봇을 이용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수술 로봇 시장은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의 동향을 또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자체가 네.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 회사의 이제 매출과 실적 구조를 가지고 이 시장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2020년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처음으로 복강형 로봇을 이제 출시를 했거든요.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레퍼런스에서 쌓아졌죠. 지금까지 이 로봇을 가지고 180만 건의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비뇨기과 또는 네.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수술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일반 외과와 다른 수술까지 다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초기에는 미국 시장 중심이었는데 유럽, 아시아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평균 한 15% 정도 성장을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구조를 좀 되게 재미있는데, 네. 이 회사가 현재 매출이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PSR로 기준으로 봤을 때 14배에서 16배로 대단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한 25% 수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배경을 보면은 차트에 보시다시피 이 매출 비중이 초기에는 시스템을 팔죠. 시스템을 팔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로봇의 관절이 한 10번 정도 수술을 하게 되면 바꿔야 됩니다. 고장이 나는 거죠. 네. 마모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또 팔게 됩니다. 소모품을 또. 네. 유지보수에 대한 매출도 또 발생을 하죠. 복사기를 제록스가 팔아놓고 카트리지를 돈을 벌듯이 이 회사도 그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깔아놓기만 하면 돈을 번다는 거고요. 기계 한 대당 평균적으로 한 250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 한 30억 정도 되겠죠. 근데 소모성 이 로봇 기구들만 가지고도 현재 한 45만 달러 정도의 매출이 평균당 발생을 하고 있고, 유지보수 매출도 시스템당 15만 달러 정도 발생합니다. 즉 매출 제품 하나를 시스템을 팔아놓고 한 20% 정도 해당되는 매출이 추가적으로 매년 나온다는 거죠. 되게 매력적인 비즈니스라는 거고, 그런 소모성 부품의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높은 마케팅 비용을 감안 안 하고도 25%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매력적인 비즈니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미래 컴퍼니가 현재 세계 두 번째로 진출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실적의 안정성과 더불어서 성장에 대한 냄새가 좀 나는 네.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밀 가공 사업과 이 수술 로봇 두 개 사업부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구체적으로 볼 만한 네. 요인들을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현재 실적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기존의 정밀 가공 사업이니까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패널용 정밀 가공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70%로 세계 1위입니다. 대단히 이 부분에서 기술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동안은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 투자에 따라서 이 회사의 매출이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현재 휴대폰 같은 경우 그리고 TV 같은 경우 같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업황이 되게 부진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폼팩터가 바뀔 경우나 디자인이 바뀔 경우에 또 투자가 이루어진다게 됩니다. 그런 거고, 최근에 OLED가 자동차에도 쓰이기 시작했고, 또 이러한 기존의 휴대폰에서 넘어서 최근에는 태블릿 PC에도 적용이 되려 하고 있다 보니 디자인들이 바뀌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 장비가 좀 더 수요가 좀 더 좋아지는 현재 생기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반도체에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추가 좀 매출이 바뀝니다. 이 회사 올해 2024년도에 이 정밀 가공 사업 쪽에서 매출액을 한 1,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쪽이 100억 정도가 예상을 올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반도체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이 사업에서도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창출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 로봇이겠죠. 네. 이 회사의 수술 로봇의 제품 이름은 레보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2018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인투니크 서지컬의 로봇 시스템과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대밖에 팔지 못했었거든요. 그만큼
인투니티 서지컬의 진입장벽을 뚫기가 되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2023년에 4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팔았던 거를 1년 만에 팔았던 거고요. 어디서 사갔는지는 모르죠. 국내 연세대학교 병원도 있고 오. 원자력 병원도 있고 네. 국내 대형 병원 한 3개 정도 오. 업체와 그리고 외국에도 한 대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의 수술을 작년도 9월 기준으로 1000건 정도가 이제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가 쌓이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됐고, 그런 레퍼런스와 인투니티 서지컬 대비 대단히 낮은 가격에 장비를 팝니다. 소모성 부품도 당연히 낮게 팔겠죠. 네. 그래서 가격 경쟁력 가지고 이 시장을 진출하기 시작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는 전문 병원들 중심으로 이미 대학 병원들은 인티움 서지컬이 많이 진입했기 때문에 인티움 서지컬 진출하지 않은 분야에 좀 가격 경쟁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머징 국가들, 가격이 낮은 장비를 쓰고 싶어하는 이머징 국가에도 진출하겠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그래서 이미 우즈베키스탄과 태국, 모로코,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이제 승인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지금도 현재도 러시아나 파라과이 등에서도 인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대 정도를 목표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도 그래서 올해는 한 100억 정도 이상의 매출이 로봇 쪽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시장에서 레퍼런스가 쌓여서 이 정도 매출이면 이제 이 회사에 대해 검증이 좀 끝나가는 과정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R&D 비중이 현재 되게 크기 때문에 적자가 이제 불가피할 거고요. 올해는 한 40억 정도 영업 적자가 좀 발생할 거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티움 서지컬처럼 소모성 부품 매출이 이제 커지면서 영업이익률도 인티움 서지컬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좀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는 있지만 성장성이 또 담보되는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2023년 실적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올해 실적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2023년 실적 정리를 말씀드리면 네. 이 회사가 2022년에 실적이 대단히 좋았거든요. 그러면 그때 투자가 엄청 많이 이뤄졌다는 거죠. 글로벌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그러다 보니 2023년에는 반대급부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매출이 많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매출이 1,100억 정도만 발생을 했습니다. 2022년 대비 매출은 한 29% 가까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이 감소하고 로봇 쪽에서의 R&D 비용이 크게 발생하면서 영업이익도 대단히 크게 줄어들고요. 작년에 영업이 연간으로 한 15억 정도로 2022년 대비 거의 90% 이상 감소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4년에는 한 매출이 1,200억 정도로 해서 작년보다 한 10% 정도 좀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3억 정도로 장비 쪽도 좋아하시고 좀 수준형 로봇 쪽에서도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이게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는 정밀 가공 사업 쪽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수술 로봇 쪽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아무래도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 밸류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서 그 두 개를 같이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밀 가공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동종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한 PSR 기준으로 2배에서 3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로봇 쪽에서는 인티움 서지컬 같은 경우 15배 정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봇 매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사의 주가도 릴레이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를 저희들은 PSR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퍼로 계산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로봇 쪽은 한동안 매출 계속 증가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가 발생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PBR로도 나 퍼로도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PSR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미 한 예로 국내 수술 관련 로봇 업체들이 2개 정도가 있거든요. 상장회사 중에 큐렉소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고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큐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으로서 무역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SR이 현재 8배 정도 받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런 수술용 로봇, 재활 로봇 매출 비중이 47%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고형 같은 경우에는 로봇 매출이 현재 거의 없거든요. 제품은 출시됐지만 제품 매출 비중은 미미합니다. 근데 기존의 장비 사업 쪽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PBR이 한 4배 정도, PSR이 4배 정도 좀 받고 있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잠깐 계산을 해보니 국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평균 PBR이 2.2배로 보고 PSR을, 그 다음에 인투니스 서지컬처럼 로봇 분야에서는 PSR을 15배 정도 적용한다라고 하면 올해 매출 비중이 로봇 분야에서 10% 정도 나온다면 목표 예상되는 PSR은 한 3.3배 가까이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보고 있는데 현재 2.7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는 로봇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확정이 되지 못하고 가시화가 좀 덜 하다 보니까 밸류가 좀 낮게 평가받고 있고요. 나중에 연말 정도 돼서 로봇 매출을 정말 100억 이상까지 찍히게 된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에서 릴레이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 따져볼 만한 부분은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로봇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좀 리스크 요인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두 번째로 수술용 로봇을 이제 세상에다가 내놓았지만 다른 경쟁업체도 이 회사처럼 이 시장을 들어오려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로봇 업체들이 이 시장을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말씀대로 인티브 서지컬 랩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침투하려다 보니 낮은 가격 가지고 경쟁이 가능한 쪽은 중국 로봇 업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로봇 업체 3군데 정도가 이 시장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향후에 해외 시장, 신흥 이머징 국가 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회사는 이미 5년 정도 레퍼런스를 갖고 있고 네. 중국 업체는 인제 제품을 출시를 하려고 하는 단계다 보니 한 5년 정도는 앞서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향 매출 확대가 또 기대가 되고 수술 로봇 업체로 변신을 하고 있는 미래 컴퍼니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허민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지금부터는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볼 기업은 신성통상입니다. 탑10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회사이기는 한데 네. 어떤 회사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신성통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역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968년도에 니트 의류 OEM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73년도에는 대우그룹에 편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75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요. 이후 1990년대부터는 이제 자사 브랜드들을 론칭하면서 사업 영역을 한 번 더 확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이어오고 있던 와중에 1999년도에 이제 대우그룹이 해체를 하면서 이제 동사 또한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2002년도에는 이제 현재 대주주인 가나안 컨소시엄의 동사가 인수가 되면서 현재의 지배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가나안이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것 같은데 좀 자세한 지분 구조도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밑에 표를 봐주시면은 신성통상 주주 관련돼서 지금 주요 주주 지분율이 약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최대 주주인 가나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나안은 1983년에 설립된 가방 제조업체이고요. 나이키, 노스페이스, 아디다스 등의 브랜드의 OEM 형태로 가방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제 설립자 또한 동사의 이제 신성통상의 회장이 염태순 회장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인 지금 에이션 패션이라는 기업을 살펴보시면은 신성통상의 주식 18%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에이션 패션은 포렘 키즈, 프로젝트 M 등의 이제 브랜드를 지금 직접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뭐 패션을 포함해서 신성통상의 사업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네, 동사의 사업 현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패션 사업 75, 수출 사업 24, 유통 사업 1.4%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동사는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미얀마 지역에 총 11개의 공장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패션 사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패션 사업은 바로 이제 자사 의류 브랜드 사업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국내 스파 1위 브랜드인 탑10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남성복 브랜드인 올젠, 지오지아, 엔드지 등의 브랜드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브랜드별 연간 매출액은 현재 기준으로는 탑10이 9천억 원, 지오지아 1,200억 원, 그다음에 엔드지가 8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수출 사업 부분인데요. 동사가 초창기부터 영위해온 이제 니트 관련된 OEM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미국의 타겟, 월마트 등이 있고요. 현재 연간 매출액 3,500억 원 정도의 사업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사업 부분인데요. 동사는 이제 양주시에서 지역 밀착형 할인점인 리치마트를 운영 중에 있고요. 연간 200억 원 내외의 수출을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이제 신성통상을 탑10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앞서 보니까 이제 매출 비중이 탑10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올젠이나 지오지와 이 남성복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국내 패션 시장과 남성 쪽 그리고 캐주얼은 어떻게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시장 규모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전방 시장인 국내 패션 시장은 2022년도 기준으로 한 47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분별로 좀 살펴보시면은 캐주얼이 40%, 신발 부분 15%, 스포츠복 14%, 남성 정장 10% 정도 구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22년도에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면서 야외 활동이 증가하였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성수동과 같은 다양한 문화 공간에서 신규 브랜드가 좀 탄생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명품 시장의 성장이 국내 패션을 함께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지오지아라던가 이제 에디션 이런 브랜드들의 전방 시장인 남성 저장 시장 규모는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6조 8천억 원 정도를 기록한 이후에 지속해서 하향 추세를 그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사내 복장 자율화 등이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2020년에는 재택근무까지 확대가 되면서 국내 남성 시장 자체가 3조 8천억까지 크게 하락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정장도 전방 패션 시장과 마찬가지로 2021년부터 엔데믹 효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경조사 등이 모두가 재개가 되었죠. 그러면서 남성 정장 시장이 좀 다시 한 번 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 신성통상에 앞으로 좀 성장 요인으로 볼 만한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동사의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할 부분은 이제 바로 국내 대표 스파 브랜드인 탑10의 성장성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탑10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스파 의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파 브랜드는 제조업체가 제품의 제조부터 소매까지 이제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제품 개발이 가능하고 또 최신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의류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최근 경제 상황도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황형 소비의 일부분으로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내 스파 브랜드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유니클로, 탑10, 뭐 자라, H&M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사실상 2019년도까지는 유니클로가 거의 독점적으로 시장을 좀 많이 지배를 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매출액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자면 유니클로가 2019년도에 매출액이 1조 4천억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이제 노재팬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이 이제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는 5천억 원 수준까지 감소하였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분명히 공백이 발생했는데 그 공백 부분을 이제 신성통상의 스파 브랜드인 탑10이 모두 잠식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탑10 관련돼서 한 번 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012년도에 이제 탑10 브랜드가 시작이 됐고 2016년도에는 탑10 키즈, 2021년도에 언더웨어, 2022년도에 액티브웨어까지 이제 브랜드 라인업을 강화를 하였고요. 오프라인 매장도 2019년도 320개에서 2023년도 690개까지 증가를 시켰습니다. 동기간 동안 이제 매출액은 3,300억 원 수준에서 거의 9천억 원까지 이제 약 3배 정도 성장을 하였고요. 2024년도에는 국내 의류 브랜드 최초로, 단일 브랜드 최초로는 1조 원 이상의 매출액도 기록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가장 큰 차별점은 유통망이 되게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점인데요. 저희가 일반 의류 브랜드들은 들어가지 않는 이제 뭐 대형 가형
대형 가전 관련된 매장이라던가 혹은 이제 병원까지도 동사가 직접 진출을 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유통망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마트 내에도 이제 입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저는 탑10을 보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동사가 이제 아무래도 6월 좀 결산 법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6월 전망 실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 실적은 매출액 1조 5,6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400억 원 정도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전사 실적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전사 실적 기준으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부별 매출액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좀 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수출 사업부, 그러니까 OEM 사업부는 18%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비 위축 영향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주요 바이어들의 이제 주문 감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패션 사업부는 약 8%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스파 브랜드인 이제 탑10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전사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현재 매력적인 수준일까요? 네, 동사는 사실 이제 지금 밑에 PER 밴드라든가 PBR 밴드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2024년도 6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이제 PER이 2.9배, PBR이 0.5배 수준입니다. 역사적, 상대적 밸류에이션 모두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2021년도 이후에 PER 동사 주가는 이제 PER 3배에서 7배, 그다음에 PBR은 0.4배에서 1.6배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어 그룹들의 평균 PER 5.1배, PBR 0.9배와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의류 소비와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가성비가 좋은 또 탑10이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이게 경기가 안 좋아야 이 회사에는 더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고 고려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투자 시 좀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의류 관련돼서도 이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좀 보면은 이제 네.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스파 브랜드 혹은 제가 패스트 패션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의류가 상당히 많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와 관련돼서 이제 탄소 배출량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폐의류로 발생하는 글로벌 이제 탄소 배출량이 연간 120억 톤 규모인데요. 이게 글로벌 탄소 배출량의 한 10% 내외 정도 됩니다. 이는 이제 비행기와 선박의 탄소 배출량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2배다라고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도 이제 각국에서도 EPR이라는 제도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EPR 제도는 이제 생산자에게 이제 제품의 디자인부터 마지막 단계인 폐기물 수거까지 일정 책임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마지막 의류 폐기물 수거까지도 이제 제조업체에 좀 일정 책임을 부과하도록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탑10이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뭐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서 의류를 만든다던가 혹은 이제 쇼핑백 관련돼서도 이제 생분해성인 연료로 이제 쇼핑백을 만드는 등의 친환경 경영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크게 이제 앞으로 걱정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친환경에도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마무리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최윤석 연구위원이 직접 쓴 보고서 신성통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